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이만큼 공부 열심히 한 적 있어요? 에, 아주 막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막 열심히 따라오시고 하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일정을 시작하면서 어, 제7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원장 신부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그 곤혹스러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전체 10주년을 맞이해서 동아시아 복음연구원의 경축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동아시아 하면은 발표자가 꼭 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중국 파트가 빠진 거예요. 중국 파트. 그래서 제가 중국 신학교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중국 신부들 한테 전화로 이렇게 해서 3명을 섭외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동아시아 복음연구원. 그러니까 여기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뭐 남아시아지만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갖췄는데 중국 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복음연구원 그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중국 파트가 없어서 원장 신부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중국 신부들한테 이제 전화를 3명한테 했는데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 물어본 거야. 시노달리타스? 신호들은 들어봤는데 시노달리타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신부 3명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국 교회에서 한 번도 시노달리타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우리 보편교회가 교황님의 그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쇄신하려고 하는 이 시노달리타스의 그 모임 한가운데 중국이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신부들 셋인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봐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종교국은 이 시노달리타스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단어를 쓰지 마라. 그 지침이 그 종교국을 통해서 애국회 신부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따 우리 종합 토론 때 이 중국의 종교 굴기, 종교의 중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차피 우리는 동아시아 복음연구원의 어떤 커다란 틀 안에서 중국을 읽어내지 않으면 시대의 징표, 이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을 사실은 우리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섭외 그나마 이렇게 조금 이 분야에 공부하신 박태균 교수님, 가브리엘 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현재 교수로 계시면서 박 교수님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BS 역사저널 그날 박 교수님 자주 나오셨죠? 거기에 나오셔서 아주 저명하신 분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박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정세와 가톨릭의 역할이라는 이 주제 속에 중국 파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중국 신부를 불러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류하고 하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인데 그 어마어마한 14억의 인구를 빼놓고 이 동아시아 복음연구원 국제 세미나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원장님하고 나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했었고 다행히 박 교수님께서 이 논문 속에서 중국의 부분을 이렇게 좀 첨가를 해주셔서 그나마 모양새를 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어렵게 이렇게 오신 동아시아 정세와 가톨릭의 역할을 위해서 발표해 주시는 박태균 교수님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끄럽게도 김동훈 신부님께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하고 여쭤봤고 저한테 책을 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서치를 하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좀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뭐 잘못됐으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상황은 좀 더 깝깝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워낙이 시진핑 주석이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갔고요. 지금 이제 3기에 들어왔습니다만 2기 체제 들어간 이후에 중국에 있는 제 주변의 교수님들이 시진핑 어록을 매주 써서 제출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관행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시진핑 어록을 쓰는데 컴퓨터로 치면 안 되고요.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맞는 이제 이런 방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사상 통제도 강화가 됐고요. 또 저도 사실 그 시진핑 2기 체제 때 중국에 가서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기 열흘 전에 발표문을 보내야 되고요. 그 보낸 발표문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거나 뭐 그게 안 되면 안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초청을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은 조금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최경식 신부님께서 저한테 논평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중국하고 일본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에서 최 신부님께서 조금 더 많은 보충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실 이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도 현재의 중국 상황은 굉장히 좀 깝깝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은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 공동부유라고 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개혁 개방 이후에 거의 3, 40년 동안 중국은 연 7%를 넘는 성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봉쇄가 돼 있을 때에도 2, 3%의 성장을 했고요. 2021년에 잠깐 봉쇄가 풀렸을 때 그때 7% 이상의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또 잠깐 안 좋았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중국이 열리면서 올해는 7%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이제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어떤 이 공급망의 변화,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경제를 인도라든가 베트남 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미중 갈등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의 서플라이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프랑스 대통령하고 이탈리아 총리가 방문을 했고요. 또 에어버스사, 이 비행기 만드는 에어버스사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봉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무너질 경우에는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중국보다는 다른 공급망을 개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로 봤을 때 지금 한중 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황, 92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사실 한중 간에 어떤 높은 수준 또는 더 진전된 수준의 교류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1년 사이에 이제 대중 대일 정책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대중국 정책은 포기 정책이다라는 쪽으로 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국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국 무역의 가장 큰 규모의 무역 파트너가 사실 중국이었고요. 그게 20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무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사드 사태 때 2016년에 이제 한국이 사드가 배치가 됐을 때 중국 쪽에서 한 차례 그거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한중 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흑자를 냈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와서 급변을 해가지고요. 2023년 1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낸 나라가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무역 부분에서의 굉장한 어려움이 사실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정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저희 이 교회를 비롯해서 공공외교 전반에 걸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통제를 좀 강화해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통제가 강화돼 왔고요. 또 해외에서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또 위원회가 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적 가치관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서구 가치관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중국사에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또는 강의 시간에도 사용하는 것조차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로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초에 국가안보위원회가 설립이 됐고요. 또 사이버 공간 행정처라는 게 출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 부유라는 거는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좀 잘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공동 부유고요. 또 이 공동 부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서의 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한 게 보면 저희는 중국 역사를 쭉 보면서 중국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제국이면서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의 제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항상 신경을 쓰는 거는 죄송합니다. 사실은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의 안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테빌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정을 해치는 요소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시진핑 시기에 와서 훨씬 더 강화돼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이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중국 동북 지역, 저희가 주로 통칭을 하는 만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이북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인데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의 움직임을 저희가 이제 동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라든가 뭐 발해라든가 하는 우리 역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왕조들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저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구려라든가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또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던 건 이미 삼국사기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중국이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소수민족의 역사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학자들과 여러 가지 논란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 동북공정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북공정도 있고 서남공정도 있고 서북공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이 외부로 다른 나라나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는 중국 내부에서 주변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한족과 50여 개의 소수 민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여 개의 소수 민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 민족이라는 부분들도 중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발표문에 지금 써놨던 종교의 중국화라고 하는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정책적인 특징들이 2000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했던 정책이 그 변방 지역에 있는 역사들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국가의 역사들이 아니고 중국 자체의 역사다라고 편입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족과 고구려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 서북 지역이나 서남 지역으로 가면 이제 티벳이나 신장 이쪽 부분에 이제 역사들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중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일어났을 때 중원에 있는 한족의 왕조가 망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도 사실은 돌골족이 서북 서남 지역에서 일어나면서 사실 굉장히 당나라가 큰 위기를 겪었었고요. 또 이 송나라 이때도 사실은 금나라나 요나라나 나중에 원나라라고 하는 몽골까지 들어와가지고 중원을 다 장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명이 있었을 때도 그 다음에 만주족의 이 발흥에 의해서 중원 전체가 청나라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부에서의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때 중국의 중심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감 자체가 중국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변부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좀 나가기보다는 주변부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이 공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 공정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종교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장이나 티벳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 티벳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종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오기 직전에 이제 상해에 있는 후단대학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교수와 우리 좋은 데 가서 저녁 한번 먹읍시다 해가지고 신장 사람들이 하는 음식점을 갔어요. 근데 신장하는 사람의 음식점을 갔는데 제가 놀란 게 거기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장 사람들은 원래 이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거든요. 뭐 먹어도 숨어서 먹지 겉으로 내놓고 먹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신장 사람들이 하는 음식점에도 무조건 술을 팔게 의무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종교의 특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중국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중국의 보편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중국의 보편적이라는 말은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징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또는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소수민족의 아이덴티티도 인정하지 않겠다. 사실 근데 고민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변이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근데 이게 뭐 자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큰 단위도 있고 또 작은 단위도 있습니다. 자치가 조선족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몽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자치를 하는 그런 이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되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의 숫자가 50%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연변만 하더라도 연변에 있는 조선족 숫자가 제가 2019년에 듣기는 3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변대학교가 대부분의 강의를 다 한국어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연변대학교 강의를 중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기들의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연변대학의 총장은 조선족이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연변대학 총장도 한족을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선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연변대 총장하고는 한국어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중국의 시장이 커지고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뭐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기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연변에 있던 조선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따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사실은 자치주에서 이 자치주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종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 플러스 또 하나 문제는 사실 저희 이 가톨릭 교회보다는 이 신교 쪽에 프로테스탄트 쪽의 문제들이 중국 사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보는 가장 중국 내부에 위협이 됐다라는 사건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 저희가 손꼽는 게 천안문 사태입니다. 이게 티안안men 상황인데 중국에서의 티안안men 사태에 대한 해석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 중국의 대학에다가 이상한 사람들을 심었다 또는 그쪽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게 이제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기독교가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이 종교에 대한 통제에 대한 그런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쭉 나오게 됐고 이제 요 부분들이 2015년, 16년 이후에 더 확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그 통제는 더 강화됐고 실제 이제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측면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강화된 거는 사실 중국 내에서 공산당 당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특혜들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제 제자들의 한 90%가 외국인 학생들인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산당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왔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올 경우에는 뭐 국정원에서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떤 학생 요즘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산당원 대부분 공산당원이라 가지고 체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공산당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물어보면 왜 공산당에 가입을 안 했느냐 그러면 젊은 학생들이 도대체 거기 가입하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러면 뭐 취직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공산당에 들어가야만 취직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얘기를 하면 뭐 이 사실은 다른 어떤 중국 사람이 있지 않는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중국의 대사관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뭐 자유스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수업 시간에도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통제만 지금 강화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에서의 통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게 종교의 중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중국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건설할 필요가 언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부터 5개의 공인 종교의 협회가 중국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면은 불교, 도교, 이슬람,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통제가 강화됐고요. 제가 이제 267페이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이후에 급성장한 개신교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위협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저장성에서 십자가 철거가 있었고요. 2018년에는 또 목사와 신도가 연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에서의 어떤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탄압이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뒤에서 최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이미 이 가톨릭을 통제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별다른 통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일본 사회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사회 쪽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일본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자료들을 봤는데 이제 대부분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본 사회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얘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종교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는 아무래도 아베 총리 그 암살 사건인 것 같아요. 살해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끌려간 게 그 아베 총리를 살해한 그 범인이 자기가 통일교 때문에 이 지금 아베 총리를 살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봤고 사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3의 한류의 붐이 일어났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나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드라마가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한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기대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제가 여기에 표나 그래프를 해놓은 것처럼 일본 내에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OTT를 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사실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굉장히 깝깝하니까 일본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도록 한 겁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여행을 나와라. 그래서 여행 나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보조를 해주겠다. 근데 물론 해외여행이 아니고 국내 여행입니다. 일본 내에서의 여행인데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OTT의 사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집에서 이제 TV를 보거나 이게 늘어나니까 사실 한국에서의 드라마에 대한 일본 사회의 뭐 굉장히 이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풀리면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아베 총리 살해 사건이 일어났고 통일교가 연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사실 저는 약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통일교 쪽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의 보수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통일교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1976년에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 그러면 박동선에 의해서 뭐 쌀 수입을 하고 그거에 어떤 커미션을 주고 뭐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대부분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박동선의 쌀 수입 사건이고 또 하나는 김한조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미국의 하원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건이고 세 번째가 통일교에서 미국 의원들한테 뇌물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아 게이트 회의록을 보면 통일교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한테 제공한 수표의 복사된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내에서는 통일교가 미국 정치 내에 깊숙하게 개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알려진 게 이제 70년대부터 알려진 건데 이게 일본 내에서 이게 처음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자민당이라고 하는 자민당이 사실 55년 체제 이후에 2008, 9년부터 해가지고 일본 민주당이 조금 집권한 걸 빼놓고는 지금까지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자민당의 그 집권을 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 타격을 줄 거냐 아니면 통일교가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혐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이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 또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에 뭐 그냥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선교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후에 그렇게 좀 아주 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일본이 최근에 이제 G7을 또 회의를 열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으면서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사실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 그 학문 분야가 역사학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역사학자의 눈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증진해 나간다.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웃 나라와는 잘 지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돼야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꼭 정부 레벨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더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통일교와 관련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는 저는 어쨌든 계속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사실은 본질 자체가 통일교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 뿐이지 그 통일교가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한번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은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극우 보수 세력들일 가능성이 제일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납치자 문제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동아시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아시아는 뭐 한국, 일본, 중국만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도 있습니다. 몽골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무성에서 원래는 미국 국무성 안에 한국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과를 한국-몽골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몽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몽골에 대한 자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고립화시키는 전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북쪽으로는 몽골이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몽골은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계속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몽골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제가 갔더니 라마 불교가 완전히 뭐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필리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베트남 저희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필리핀은 저희보다 훨씬 더 가톨릭이 큰 나라고 베트남은 이제 불교와 이 가톨릭이 서로 이렇게 있는 상황 있고 또 저희와 많은 연대가 돼 있는데요. 이제 필리핀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뭐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화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민주화가 다시 되돌려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쫓겨났던 마르코스의 아들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됐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김동원 신부님께서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굉장히 좀 더 많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도 많아졌고 굉장히 힘들어진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 제 강의 들으셨던 신부님이 지금 이제 로마 유학을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계셨던 본당에서 계셨던 청년 이 교우 한 분이 IS에 가입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테러 조직인데, 근데 얼마나 사실은 뭐 그분이 정신 상태가 어때서 그런가는 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청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근데 이게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그거는 더 사실은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현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여가 시간은 더 많아지고 그러나 일자리는 쉽지 않고 그리고 재택에서 하는 시간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서로 대응을 하고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좀 주제넘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선교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저희가 퍼블릭 디플로머시라고 해서 공공외교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국 신학교에서 14년간 중국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이 통전부, 그러니까 통전부 사람들을 3번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선기획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전부가 사실은 박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족과 그 원래 그 명칭이 민족과 종교의 통일을 위한 전선기획부 이것을 줄여가지고 통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공산당 그 아래 체제에 국가 종교 사무국과 함께 있는 것이 이 통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북공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종교를 컨트롤을 해야 되려고 그러면은 민족부터 민족과 종교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민족과 종교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전선기획부. 그러니까 마카오나 홍콩, 대만 소수민족들의 문제는 전부가 다 이 통전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전부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기구인지
이제 이런 특히 한국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 역사가 왜곡이 되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종교 굴기입니다. 굴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축구 굴기, 뭐 김치 굴기, 뭐든지 갖다 붙이면 자기들은 중국, 온 세상의 한 중심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굴기는 사실 엎드려 있다가 몸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 굴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청 무서운 이 단어가 지금 현재 시진핑 3연임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민들하고 저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시민님 토착화하고 종교의 중국화하고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중국 시민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전부에서 계속해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토착화의 어떤 정신들을 그 원리들을 뽑아가지고 종교의 중국화 부분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표면상으로 보면은 우리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중국이 모든 문화의 한 중심이지 않느냐. 종교마저도 굴기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뽕이라고 그래요. 그 국수주의죠. 국가의 어떤 그 이념의 그 희로뽕 같은 것을 맞은 상태를 국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제들이 분간을 못 해냅니다. 종교의 중국화와 우리가 얘기하는 토착화 신학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 데에서 생기는 엄청 커다란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박사님께서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우리 신부님으로 잘 알고 계셨지만은 최경식 박사님은 동아시아 복음연구원의 선교위원장이시고 아마 이런 그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중국에서 또 오랫동안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박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최경식 박사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미자가 무대에 나올 때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오나도 아마 노래 부를 때는 맨 마지막에 나와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이미자 가수 있죠? 무대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오나도 그렇고 남진도 그렇고 아마 요즘은 장윤정이가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 오전 내내 어제부터 오전까지 계속 그 해방신학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이는 기분인데 지금부터는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이제까지는 그 형이상학적인 얘기, 똥구름 잡는 얘기가 조금 포함됐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지금은 손에 잡히는 형이하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그 숲만 바라봤는데 저 나무만 바라봤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바라봤는데 지금은 전체로 뭉뚱그린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박태경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아마 그림을 좀 그려주셨습니다. 그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내건 대주제가 신호 딸리 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주제 발표도 볼 것 같으면 동아시아 부분을 포함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가톨릭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제를 가지고 박태균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 교수께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제 나름대로의 그 느끼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신호 달리 탓을 하는 것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김병수 신부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그 친교, 참여 그러고 난데 그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뭐 딱 세 마디로 연결돼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친교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그러고 난데 사명을 다한다. 이게 아마 시노달리 다스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가톨릭을 신봉하는 가톨릭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심포지움의 대미를 장식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께서 동아시아 범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남북한, 중국, 일본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뭐 몽골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싱가포르는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뭐 중국에 들어가 있고 마카오도 역시 중국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북한은 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세 중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탄에서 내관이 빠진 상태로 있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터진다는 항상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이 상수로 제외하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두 개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고 또 하나는 미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3대3의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3대3의 역학관계다. 이것이 그 역학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 또 완화되느냐 하는 그 차이에 있지 항상 이 대립은 냉전 시대부터 냉전이 끝난 지금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박 교수께서도 했지만 다른 나라 다 제외해버리고 중국, 일본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압축시키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면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정세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박 교수께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또 김병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중국 정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국 4대주의 또 어떤 면에서가 또 중국을 같으면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실질적으로 큰 나라죠. 인구 면에서 뭐 이미 인도에 추월당했다고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는 1위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면에서도 일본 추월한 지 한참 오래됐고 지금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2위입니다. 그다음에 군사력 면에서도 명실공히 2위입니다. 이미 러시아를 추월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지대물박, 지대라는 거 땅이 크고 물건들이 참 많다. 안 나는 게 없어요. 중국은 외부로 봉쇄를 해놔도 자신 내에서 굴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사 유구, 문화가 오래됐죠. 그게 중국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통치자, 최고 권력자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최고 권력자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시진핑의 특성을 알아야 중국의 정치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시진핑을 잠깐 보면 53년생인가 그래요. 1953년생.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70, 만 70, 안 그럴 것 같으면 그 생일이 늦을 것 같으면 6월 며칠인가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70인데 그 본래 작년도에 그 당대회를 했을 때 옛날에 그 불문율로 내렸던 칠상파라 그 선발이 당 주석으로 선발이 될 때에 당 총서기로 주석은 없죠. 이제 지금 총서기죠. 총서기로 선발이 될 때 67까지는 되고 68 같으면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칠상파라라고 하는데 칠상파라 원칙에 걸립니다. 걸려서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냐? 작년 재작년도에 그 몇 년 됐죠? 한 2, 3년 됐네. 2, 3년 전에 국가 주석 중임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임제가 없어지다가 보니까 뭐냐? 3도 3번도 해먹을 수 있고 4번도 해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죽을 때까지 집권을 할 수 있는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놨어요. 시진핑이 이런 그 소위 그 권력의 맛을 권력의 절대로 할 수 있던 그 배경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이라는 그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진핑이 어린 나이에 65년도에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6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그 모택동은 지식청년들, 지청이라고 그러죠. 지식청년들 전부 어디로 내렸냐? 시골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하방, 중국말로 시합방이라고 하는데 그 하방당에서 어디로 갔냐? 그 섬수성 연안 쪽으로 갔어요. 연안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을 산골에서 그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덩소병이 복권되고 덩소병을 추종하던 이제 휘중신이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부총리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와가지고 이때 시진핑은 청와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후진타오 이전에 있던 후진타오가 물러날 때에 시진핑이가 총서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진핑과 경합하다 리커치앙이 총서기가 되느냐. 이때 했을 때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홍기라는 건 이제 그 총서기죠. 홍기는 그래도 그 원로들의 자제로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사실은 시진핑은 리커창보다 훨씬 강도가 강했다 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리커창 아래에 서열이 당 서열이 아래에 있는데 나중에 그 후진타오가 물러날 때는 당 총서기로 되고 그 다음에 리커창이 국무총리로 그렇게 됐던 배경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것이 중국夢이죠. 중국夢, 중국의 꿈,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아메리칸 드림하고 비견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1대1로 그 비단길, 하나는 대륙을 통하는 비단길이고 하나는 바다를 통하는 비단길입니다. 그 바다를 통하는 비단길은 옛날 그 명나라 시대 때 있던 정화라는 사람이 그 소위 예전에 그 마젤란 이전에 개척했던 그 길을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1대1로 해서 경제들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경제망을 형성하는 그런 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로서 10년째가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여기에 찬성하는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150여 개국, 32개 국제조약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그 통제 강화는 이미 박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또 내세운 것이 요즘 내세운 게 일국일체제, 일국이체제죠. 일국이체제인데 이제 일국이체제를 간판을 걸고 이제 홍콩과 마카오를 이제 소위 중국말로 해서 회귀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국이체제를 내걸고 대만까지 흡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97년도에 홍콩이 그 대륙으로 회귀가 됐는데 97년도니까 지금 할 것 때문에 얘기 한 15년도, 16년 지난 26년입니까? 97년도 16년 되네요. 그 지난 이점에 와가지고 홍콩이 민주화라는 것은 본래 없어져 버렸어요. 홍콩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도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홍콩에 있던 그 신부님이라든지 홍콩에 있는 그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전부 오지를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륙에 대한 그 사상, 대륙에서의 그 사상 통제가 그만큼 강화됐다는 게 나타내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타이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민진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중국과의 대륙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그 철권 통치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국 종교와 종교의 중국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 불교의 중국화가 아마 그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교 중국화 문제는 김병수 신부님께서 이 대학의 논문으로 대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때 그 논문으로 제기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다뤘기 때문에 아마 내일 그 우리가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FABC 이렇게 해서 세신별로 토의를 할 때 그때 아마 자세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종교 통제를 어디서 하느냐 이게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사회에 대한 착한 문제를 소위 그 통제하고 협상하고 뭐 하는 걸 갖다가 그 정치 협상 회의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가 줄여가지고 그 정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그 최고의 그 협상 기구가 뭐냐?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는 옛날에 국共내전할 때 그때 내전을 끝내고 우리 같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잘 지내자 할 때 그때 협의 기구로 했던 것이 이제 정치협상회의 기구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 산하에 당 산하에 이제 통전부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공산당 중앙당 아래에 통일조선 전략부라는 게 이제 있죠. 그게 있고 그 통일조선 전략부 아래에 소위 종교국이 있었는데 이 종교국은 전에 그 국무원 관할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행정 차원을 떠나서 당 차원에서 중국에서는 종교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에 관한 종교 중국화에 관한 문제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죠. 이게 이제 막스 레닌즘에 이해할 것 같은 그 유물론에 의해서 종교라는 것은 원래 마약과 같은 것이고 인민의 적이고 이렇게 해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살 정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 이제 그 주얼라이 총리 있을 때부터 나왔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나왔던 것이 이제 잠깐 그때 당시 이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중국 교황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 있어서는 중국에서는 중국 교황을 뽑자. 그렇게 나와서 중국 교황을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교를 선출을 하고
선거에서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축성을 스스로 교황의 그 승인 없이 스스로 축성한다. 그게 자선자성인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그 전에는 이제 바티칸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뭐 했지만은 2019년도에 와가지고 교황이 이전에 축성되었던 주교, 자선자성으로 축성되었던 주교 8명을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서 중국 내에 소위 말해서 불법 주교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시노달리타스, 중국식 시노달리타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상당히 경광부회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경교로 따질 것 같으면 한 1200년이 중국이 돼요. 들어온 지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톨릭이 전파됐다고 생각하는 마테오리치를 따질 것 같으면 한 400 몇십 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내일 그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중국 내부에 있었던 그 신부님이 중국 천주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중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대대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가족에서 가족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제는 짓밟아도 없어지지를 않는다. 뿌리 종교가 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고무적인 일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도 역시 그 집권자의 기시다죠. 기시다 총리의 그 성격을 보고 보면 기시다 총리도 금수저 출신입니다. 소위 자기 아버지의 지역구를 히로시마 지역인데 히로시마 지역에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총리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기시다의 성격을 보면 4년 7개월 동안 뭘 했냐면 소위 그 외무대신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격이 사람이 상당히 원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원만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아베 총리 뒤를 이어서 아베 총리가 총리를 할 때에 그때 그 소위 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아베를 밀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베 이후에 총재 선거에 나왔다가 한번 그 기시다 앞에 있었던 스가 총리와 붙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스가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백대 총리로 취임을 했는데 사람이 은인자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외교부 장관했던 그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이제 그 위안부 협의에 관한 것을 같이 그 위안부 협의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볼 것 같으면 이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내각이 들어와서 내세우고 있는 그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형 자본주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방면에서는 우리 발제자께서 지적한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그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그 기시다 내각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군사 관계가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밀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전 정권에서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던 지소미아를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승인을 했지요. 그래서 지소미아 재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일이 참가하는 그 군사훈련,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인도 태평양 그 전략을 그 시행을 하면서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죠. 강화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가지고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고, 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 가지고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가톨릭계의 인사, 가톨릭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에, 그다음에 그 국민들 간의 감정이 좋아지게 될 것 같으면 왕래도 많아지고, 결국 종교계 인사들의 그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톨릭의 그 역할인데, 제가 이게 그 코멘트를 하러 나와서 시간을 너무 많이 오래 끌은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코멘트한 부분을 오늘 이게 발표집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왜 싣지를 못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지 책으로 뭐 쓴 게 없습니다. 공자님도 말씀만 하셨지 책으로 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도 얘기만 하면 됐지 뭘 이걸 다시 프린트를 해서 책으로 내느냐, 그렇게 해서 안 싫었습니다. 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도 그 말씀 실은 걸 논어라 그랬죠. 논어의 뜻은 뭡니까?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을 논하다. 그 말이랑,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 말만 하고 키울 생각입니다. 그 나중에 혹시 필요하실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 논평을 했던 내용들은 우리 연구원에 이렇게 보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프린트는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얼굴들이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된 얼굴들이고 좀 졸린 분들이 있어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좀 했습니다. 중국 교회의 그러면 시노달리타스라는 게 뭐냐? 중국 헌법 33조에 38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종교를 믿으라든지 믿지 말라든지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 뭐 좀 긴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는데 종교를 전파할 자유는 없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때문에 정교를 할 수 없다,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종교 중국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내일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내일 제가 할 테니까 꼭 여기 계신 분들 다 세션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에 있는 분양교구의 양유결이란 신부께서 탈출로를 걸어가는 중국 교회라는 말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중년 청년의 신자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 다음에 중청년 교회의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자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시 인구가 도시에 있는 교회도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직업도 옛날에는 노동자 농민이 주로 있는데 지금은 자유직업, 주로 IT 업계 종사자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교회도 경제가 발전한 동부 연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아주 고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겨울이 돼도 동남풍은 불기 마련이죠. 무슨 말인지 잠깐 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어서 조조대군 백만대군을 장강에 불질러 버리죠. 그게 이제 동남풍아 불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겨울이 심각하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그 풀뿌리 가트릭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삼자가 아까 주얼라이 총리 있을 때 그때부터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중국에는 지금 관방교회하고 지하교회 이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관방교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거의 통전부 김병수 신부님께서 통전부에 대해서 3번을 불려갔다 현재 왔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전부가 왔었다고 하는데 이 통전부 산하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소위 관방교회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교회는 우리가 중국에서 얘기하는 관방교회가 하는 것이 엉터리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하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신호 달리다스, 일본교회 신호 달리다스에서 잠깐 언급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교회는 1549년도에 프란치스코 사비에르 예수교회 사비에르가 일본의 가톨릭을 파송한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겪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는 1637년도에 천주교도 가톨릭 교도에 의한 반란이 있었고 그때부터 가톨릭이 쇠퇴해서 지하로 스며들고 그다음에 1853년도 그로부터 약 한 2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미국의 페리 지도교에서 일본이 개항되면서 가톨릭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가톨릭은 조금 우리 한국이나 중국하고 틀리는 것이 1930년대에 그때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만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교황청에서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만주국의 수도였던 장춘, 지금 장춘이고 그때 당시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신경에 있던 주교를 만주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반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주국을 승인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일본밖에 없었는데 바티칸에서 이를 거의 승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본 군국주의 국가에서 일본에서도 이 바티칸에 대한 굉장히 호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이 일본 내에서 2차 대전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발을 뻗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일본에서도 우리 조선도 다시 일본 교국으로 편입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비교적 가톨릭의 일제시대 당시에도 자유스러웠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제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 가톨릭을 신봉하는 신자들은 0.34%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결국 문화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삼중대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의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 문화와의 대화가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건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논문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노달리타스라든지 삼중 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문을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과연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영내 국가들 사이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과연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다 됐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어떤 변화가 있고 영내 정세 변화 속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선교라든지 지원 문제, 이 두 가지를 업문상으로 던지면서 발표가 아니고 코멘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저보다 높아가지고 위원장이시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잘 마치고 원래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가서 커피 좀 한 잔 드시고 와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